아유 추워. 바람불 들어왔죠. 네. 보자. 여러분 메리설. 그래. 좋아. 자, 오늘 해볼 것은 어디냐면 바로 그 용액 11장.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 용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 이 용액은 첫 번째, 의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용액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어떤 말이 있냐면 바로 하나의 상태. 그럼 이 하나의 상태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제 뭐 이런 말을 쓰게 돼요. 이런 말을 바로 균일하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균일 영어로 뭐라고요? 왜 없죠? 왜 없지? 그래? 누가 자기 미워해서 안 주나 보다. 당신도 미워해서 안 주나 보다. 자, 여기 있어요. 자, 뒤로 전달을 좀 해주세요. 네. 다 있죠? 다 있죠? 자, 첫 번째 용액을 표현할 때 균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균일 영어로 균일하다 영어로 바로 호모지니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액을 뜻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바로 균일 혼합물이에요. 균일 혼합물. 근데 이제 과연 균일하다는 게 뭐냐는 거지. 균일하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부분을 조사해도 이렇게 조성이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정의된 게 아니고 균일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 상경계 요것이 없는 상태. 요걸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경계 얘기는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상경계 영어로 바로 phase boundary 증기압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상경계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상 사이의 시각적인 구분면. 요걸 이제 상경계라고 썼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경계가 있냐 없냐 이게 용액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릴 때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짜잔 자, 첫 번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탕물. 설탕물이라고 합시다. 이거 가져갔어요? 뒤로 전달. 어우 추워. 춥죠 얘들아. 승기압이? 창엽이는요?
예? 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오늘 안 온다는. 아, 그래요? 그래요. 이유는요? 그냥 제낀데요. 혹시 같은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집에 살아요? 같은 집엔 살아요? 엄마가 뭐라고는 안 하세요? 누군 가는데 누군 안 가고 이러면? 엄 따로 살아요? 따로 사는 게 그럼요? 뭐? 공부를 강요 안 하셔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 그래서 아예 존재를 모른다. 그런 애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거죠 지금. 자, 이제 봅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설탕물이고 두 번째 거는 물, 돌. 보이죠? 물, 돌. 무슨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이게 하나는 설탕물, 하나는 물돌. 돌물이라고 해야 되나? 물돌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때 우리는 이제 뭘 하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용액 이런 말을 쓰고 이거는 용액이 아니다. not 용액이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는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바로 이 용액은 내 눈에 하나의 상태만 나타나죠. 민간이 왔어요? 반면에 여기에 있는 물돌 혹은 돌물 얘는 뭐라고요? 뭐라고? 뭐? 그거 당신 필통이라고요? 그래.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짜잔. 여기서 뭐가 관찰돼요? 상경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상경계를 중심으로 내 눈에 여기는 액체다, 여기는 옥체다, 고체다 라는 것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럴 경우 얘는 뭐가 되지 않는다? 용액이 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용액의 첫 번째 조건 뭐가 없다? 상경계가 없어서 내 눈에 하나의 상태가 나타나야 된다. 무슨 말이죠? 그렇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말로는 몰 분율, 영어 표현으로는 몰 프랙션 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몰 분율 저거 우리 옛날에 배웠었죠. 어디서 배웠죠? 네, 바로 달턴의 부분합법 기할 때 했었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Na 몰, B가 NB 몰 섞여 용액을 이뤘다. 라고 해보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XA가 뭐? NA 더하기 NB 분의 NA, XB는 1 빼기 XA. 이렇게 표현하는 저 X라는 이 표현을 그걸 우리가 몰 분율이라고 한다. 저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죠? 있죠? 그
그 다음 세 번째 용액을 구성하는 성분. 첫 번째 1. 자, 용액 방금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여기 써놨는데 영어로 뭐라고요? 솔루션이라고 했을 때 이 용액과 관련해서 항상 이제 그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용매. 매매 용매. 자, 용매 영어로? 용매 영어로? 이거 여러분 들어본 말일 거예요.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쓰거든요. 힌트. 솔. 오. 오. 절대 음감. 오. 자, 뭐야? 영어로. 바로. 뭐?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고요? 그래도? 바로 솔벤트라고 합니다. 솔벤트. 그 페인트업 하시는 분들은 다 정말 씁니다. 페인트 그냥 안 바르고 거기다가 라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넣어서 섞어 쓰거든요. 근데 읽을 때 이제 막 솔벤트란 말을 쓰긴 씁니다. 네. 자, 어쨌건 솔벤트라는 저 용매 정의가 뭘까요? 얘는 무기동물이 어. 양이 더 많은 놈. 정답. 바로 뭐냐면 여러 성분 중 방금 이제 저기 우리 민간이가 그 뭐냐면 양이 많다 이렇게 양이 많다 그랬거든요. 양이 많다? 그럼 여기서 양은 양, 양. 그 양인가? 10이네 10. 자, 양이 많다. 뭐가 많다는 거죠? 개수가. 개수.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 중에 몰수도 좋은데 질량도 좋은데 몰농도도 나쁘진 않은데 몰분율. 몰분율 여기 써놨잖아. 괜히 했겠어? 무슨 말 알겠어요? 괜히 했겠어? 민간 그죠? 네. 그래서 여러 성분 중 몰분율이 가장 큰 성분. 요거를 용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알다시피 뭔가를 녹인다. 하이탑 이런 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 개구라 헛소리예요. 그렇죠? 네. 녹인다 말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용액을 이뤘는데 그 중에서 몰분율이 가장 큰 성분. 그걸 용액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용매 말고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용질. 그렇지. 용질. 용질은 영어로?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모를 것 같아요. 이건 더 안 쓰는 말이라서 솔루트라고 합니다. 솔루트. 그러면 용질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용매 이외의 정답. 바로 not 용매예요. 오늘 좀 감이 좋은데. 오늘 안 자요? 졸려 안 자는데요. 그럼 걔는 누구야? 걔는 걔는 누구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2차 유입 때까지 네. 로봇을 시켰었는데. 로봇. 충전을 깜빡해가지고. 그런가요? 광합성. 광합성 중이었다고요? 대단하네. 그래? 대단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매와 용질 얘기하면
뭐 그냥 뭐 녹여주는 성분, 그다음에 녹임을 당하는 성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저 정의에서 봤다시피 용매와 용질은 자 수학적으로는 그렇다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 수학적으로는 저걸 구분하는 특별한 이 뭐 원리 뭐 특별한 뭐 기준 이런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성분이 섞여 있는데 둘의 몰 분율이 5대 5야. 둘의 몰 분율이 0.5, 0.5라고. 그럼 그럴 때는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이야? 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녹인다, 녹임을 다 이게 아니고 그냥 걔네들이 공존할 때의 몰 분율을 그냥 저렇게 구분해 부를 뿐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용매하고 용질은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뭐 녹여준다 아니다 뭐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겠죠? 저렇게 용액이 구성된다. 라는 것을 껴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용액의 종류. 두 번째는 1.2. 자, 보자. 자, 용액의 종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 기체 용액이에요. 자, 여러분 기체 용액이 있다는 거 이해하겠어요? 네. 기체 용액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사이다. 사이다요? 탄산 용해시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용해시킨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이다는 상태가 액체잖아요. 대기. 바로 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 같은 거. 세대가 아니에요. 용액 전체가 바로 기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있잖아요. 대기 중에 공기 요거. 자, 얘는 주 성분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질소산. 네, 바로 질소하고 산소죠. 자, 둘 중에 그 양이 둘 중에 몰 분율이 누가 더 커요? 질소가 더 크다고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대기 중에 질소의 몰 분율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질소가 무슨 성분이 되겠어요? 용매. 용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용질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산소하고 질소가 섞여 있는 이 대기에서 우리는 갑자기 여기 질소 분자 날아가는데 보여 안 보여? 여기 산소 분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면 요 안에서 상경계는 있는 건가? 공기 중에 상경계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용액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체 용액이 있을 수 있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기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기체 용액은 이제 이건 있어요. 뭐냐면 용액보다는 기체적 관점에서 연구가 됩니다. 사실은 뭔가가 섞여 있을 때에 뭐 특별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섞이기 전에 뭔가 다른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체 용액은 그것보다는 그냥 기체 하나하나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체 용액에 대해서는 이 용액적 관점에서 연구보다는 그냥 기체 자체의 연구로 이 기체 용액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고체 용액. 자,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체 용액. 자, 고체 용액 예를 들면? 청동. 좋아요. 좋아요. 야, 그런 표현을 민간이 좋은데. 자, 고체 용액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방금 이제 저 민간이가 얘기한 이제 뭐 청동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진짜 일상생활에 요즘도 많이 쓰는 게 바로 저 stainless steel 알겠죠? 자, 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 stainless steel 전문 용어로. 네, 스댕이라고 하지. 스댕이라면 어떻게 알아요? 진짜 저 혹시 뭐 70년대생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 부모님께서요. 그러니까 내 세대만 해도요. 저 스댕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왜냐면 내 부모님 세대가 이제 저런 말을 막 썼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 stainless steel. 자, 발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거 이 장모음 알겠어요? 스틸이 아니고 steel. 시작.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건데 이게 때려 죽어도 발음이 안 되는 애들 있죠. 네, 저기 네, 저 니뽕 내뽕 저 옆나라. 이 사람들은 입이 발음이 하도 혓바닥이 구려가지고 막 때려 죽여도 이 발음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해? 스댕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스댕 무슨 말이겠죠? 예. 그게 당연히 이제 일제 시대와 산업화 시기 60년대 뭐 70년대 이때 이제 막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 이제 어른들이 그냥 다 그냥 스댕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이죠? 하여튼 그렇다. 뭐 어떤 이유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일본에 종속되었죠. 60년대 70년대 거의 한 2000년 초반까지 하겠어요? 일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종속돼 있었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종속시켰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위대하신 정치인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2억 달러 받고 우리나라 모든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켜 주셨거든요. 네, 뭐 하여튼 뭐 여하튼 더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산업화 시기에 당연히 우리가 또 일본하고 교류가 많았겠어 없었겠어요. 우리가 일본 욕하고 일본도 우리 욕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 교류가 많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예요?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억수로 많아요. 이유는 제일 가까운 나라니까 서로. 뭐 어쩔 수 없어요. 교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일본의 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죠? 뭐 교류하면서 들어오는 거 뭐. 대표적으로 뭐 음식도 많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김밥은 우리나라 음식 아닌 거 아세요? 네, 김밥 우리나라 음식 아니에요. 원래 일본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후토마키라는 그 음식이 있어요. 후토마키라고 하는 일본 음식이 있는데 마키가 뭐냐면은 김말이 왜 뭔가 음식을 김에 만 거를 일본 말로 마키라고 하고요. 후토는 뭐냐면 두껍게예요. 두껍게. 그래서 일본의 후토마키는 그냥 육안으로 보면 김밥처럼 생겼는데 김밥이 대따시만해 커요. 그리고 이 일본의 후토마키는 상당히 비싼 요리예요. 아주 비싼 요리예요. 그래서 이 안에 막 참치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후토마키는 일본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일본 음식은 일본 음식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후토마키 같은 경우는 잘 안 먹어요. 왜? 첫 번째 비싸고 저 후토마키는 일본의 그 특별한 요리사들이 탁 장인 정신으로 이 조리를 하는 거라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본의 음식이긴 한데 일본에서 별로 사람들이 뭐 별 관심을 안 갖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취향에 딱 맞아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막 김밥으로 막 천국도 생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 후토마키가 원래 일본 건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더 꼽힌 거가 있죠. 사실은 그런 게 있죠. 뭐 노래도 그렇고요. 노래. 대표적으로 노래 중에 어떤 노래? 일본 노래 어떤 노래가 있어요? 바로 라시도미파. 이 5개 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개 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나노키 다늠게,
라고 하는 그 음계인데 당연히 이제 요 말을 보니까 이거 어느 나라 말 같아요? 그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피아노 건반에 그 뭐냐면 여기서 어떤 게 빠지냐면 솔 빠지고 도레미 솔라 뭐 도레레 솔하고 레 두 개 딱 피아노 건반에 X자 쳐놓고 나머지 5개로만 다다다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노래가 나와요. 바로 봐 트로트. 예, 트로트가 정말에 오늘 집에 가서 피아노 건반 위에 저기 솔 레 떼고 그냥 5개 아무렇게나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그 느낌 그 노래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트로트는 요나노키 단음계를 쓰는 음악이거든요. 그럼 요나노키 단음계 방금 들으기 어느 나라 음계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노래 중에 엔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엔카. 그 엔카라고 하는 노래가 그 사실은 그 일본의 그 이제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 요나노키 단음계가 이제 우리나라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바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트로트인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이 이제 얘기를 그거 해줄게요. 야좀 기다려. 그래서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교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의 문화 교류가 많긴 하거든요. 많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본에서 유래된 말을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쓸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그 일본에서 사실은 일본에도 명란젓갈 있는 거 아세요? 명란젓? 그 명란젓 100%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거거든요. 예, 일본 명란젓은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그리고 이제 일본의 초밥의 그 뭐냐면 시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먹었던 가자미 식혜가 넘어가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일방적으로 문화가 가진 않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뭐냐면 저 뭐 우리도 그 문화 속에 문화의 교류성에 그 일본말을 쓸 수도 있죠. 무슨 말 알겠죠? 다만 여기서 생각하는 나의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문화가 그 두 나라 사이가 대등할 때야, 그죠? 대등한 관계 속에서 문화 교류가 돼서 말이 넘어온다. 난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요즘 쓰는 말 중에 친데레도 일본 말이죠. 그냥 이런 건 우리가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됐어요. 존나 저 말 쓰기 싫은데 안 쓰면 죽인대요. 그래서 막 그 말을 꼭 써야 돼.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기 랩 음악 좋아하는 사람, 힙합 좋아하는 사람, 힙합이나 랩 좋아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힙합의 민족인가요? 힙합을 좋아하면 힙합의 민족인가요, 여러분들? 힙합 민족이에요? 힙합을 좋아하면? 자, 아니면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이런 고전주의 음악 좋아한다. 클래식 좋아한다. 그럼 만약 좋아한다고 치면 그럼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클래식 좋아하면 그럼 클래식의 민족인가요? 그럼 생각해봐. 그럼 힙합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할 수 없어? 좋아할 수 있지. 하지만 힙합은 우리나라 민족의 음악이야? 다른 나라 음악이야? 다른 나라에서 유래된 음악이지, 그지?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서 유래됐다고 우리가 하면 돼? 하면 안 돼? 해도 돼. 해도 되고 잘하면 돼? 아니면 잘해도 돼? 잘해도 되지. 다른 유래된 거지만.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클래식 우리나라 음악이야? 유럽 음악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들으면 안 돼? 들어도 되지. 그리고 잘하면 안 돼? 잘해도 돼? 잘해도 되지. 하지만 클래식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나라 음악이야라고 해? 안 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트로트를 좋아할 수 있지. 무슨 말 알겠어요? 트로트를 잘할 수도 있지. 근데 왜 트로트가 우리나라 음악이냐고. 이건 생각해보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트로트가 우리 민족 음악이라면 힙합하고 소울하고 모차르트, 베토벤이 우리나라 음악이 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상하지? 되게 이상하지? 그 이상함 속에 뭔가 어떤 거대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역시 네. 윤석열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니 김밥 좋아할 수 있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다음에 트로트 좋아할 수 있지. 근데 그렇다고 트로트가 우리 음악이냐? 우리 음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노키 단음계를 쓰기 때문에 트로트는 우리나라 음악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트로트를 훨씬 잘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 아직도 남아있는 엔카 가수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제일교포들이에요.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또 엔카라고 하는 가수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일본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그 가수들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트로트는 감정을 폭발하는 노래예요? 감정을 절제하는 노래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2차선 다리 위에 이런 식으로 막 무슨 말 알겠어요? 트로트는 감정을 폭발하는 노래죠. 그럼 감정의 폭발은 아무래도 일본 사람이 더 잘하겠어요? 한국 사람이 잘하겠어요? 한국 사람 승질 죽이잖아.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로트는 사실은 성격적으로 한국 사람들한테도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 맞지만 한국 사람들이 더 잘해서 일본에서도 유명한 엔카 가수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리고 일본 웬만한 엔카 가수들보다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들이 노래 훨씬 더 잘 불러요. 그럴 수 있다니까. 사실 요즘 여러분 쇼미더머니에서 랩 들어보면 요즘 우리나라 래퍼들이 하고 들어보면 저기 미국 래퍼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래퍼들이 못하나요? 아 정말이에요? 몰라.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 우리나라 래퍼들의 수준은 난 전 세계적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 노래 취향일 뿐일 거지. 그 랩의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래퍼들이 거의 뭐 탑클래스 같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나죠. 그래서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힙합이 우리나라 음악이냐? 그건 아닌 거지. 하여튼 알겠죠? 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말이 우리나라에 비이상적으로 일본의 문화가 이게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때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왜 역사 시간에 이런 말도 들어왔어요. 창씨개명? 창씨개명? 그래서 원래 자기 나라 이름 박정희가 있는데 그거를 뭐로 바꿔요? 그런 식으로 원래 자기 한국 이름을 그 뭐냐면은 오카모토 미노루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무슨 말 알겠어요? 다카키 마사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그걸 창씨개명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래 승희님한테 하이 나카무라 남상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기분 좋아요 싫어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상하죠.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때려 죽인다고 하니까 뭐 바꿨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뭐 말 안 하면 죽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본이 죽인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죽인다 그러니까 그래 그 뭐 보통 사람들 그 죽인다고 하는데 어떡해 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즘 일본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뭐가 유행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일본어는 배우기 쉬울까요? 배우기 어려울까요? 일본어는요 초반에 배우기가 아주 쉬워요.
초반에 배우기가.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 초반에 배우기가 조금 어려운데 영어는 한 번 어느 선을 딱 넘어서 속도가 붙으면요 굉장히 배우기가 쉬워지거든요. 영어는 어느 선을 딱 넘어서면. 근데 일본어는 특징적인 게 초반에는 배우기가 쉬워요. 초반 앞에까지는. 근데 그게 어느 선을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바로 한자 때문에 그래요. 일본어에 한자 들어가는 거 알죠? 근데 그 한자가 발음이 제각각인 거 아세요? 똑같은 한자를 쓰는데 여기서 발음하고 저기서 발음하고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한자가 사람 이름에 쓰이잖아요. 사람 이름에 쓰이면 발음이 또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일본어는 그 한자라는 벽 때문에 이게 한자의 벽이 엄청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일어를 금방 배우다가 어느 이상은 굉장히 벽이 있어요. 일어는. 심지어 그 벽을 일본 사람도 느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자기 나라 한자 발음이 뭐였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말 자체가 좀 웃긴데 그럼 당연히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일본의 말의 한자를 읽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초등학생들은 어휘가 좀 떨어지잖아요. 초등학생은. 읽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즘 일본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뭐가 유행한 줄 아세요? 나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 여러 개 뒤져봤는데 진짜 그러더라고. 뭐냐면 일본 초등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서 명찰로 붙이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마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일본은 히라가나 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한글로 나마에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닌 거야. 왜겠어요? 한글 발음은 쓰여진 그대로 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훨씬 편한 거야. 그래서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자기 이름을 한글로 바꿔서 이게 써서 붙이고 다니는 게 유행이에요 지금. 엄마가 뭐라 안 해요. 엄마들도요. 쌤들이 뭐라 안 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우리를 때려 죽이겠다고 하고 우리 이름을 한글로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일본 애들 때려 죽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역관광이 시작됐다. 무슨 말이겠죠? 무슨 말이겠죠? 대신 무력의 힘이 아닌 무엇의 힘으로? 문화의 힘으로. 알겠죠? 그렇죠? 스댕. 그래서 이 스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문화 불균형이 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영어 단어 공부 한번 하면 스테인리스가 무슨 말이에요? 네, 바로 이제 스테인이 무슨 뜻이죠? 네, 얼룩, 결점 그런 뜻이기 때문에 녹슬지 않는 이란 뜻이 되겠죠?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누구하고 누구의 혼합물일까요? 누구와 누구의 혼합물일까요? 바로 철하고 니켈, 크롬 이런 것들의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니켈하고 크로미움은 아주 굉장히 소량 들어가고 대부분 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배울 일이 있겠지만 저기 소량 들어가 있는 니켈 크롬이 산화 피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저기 철이 녹쓰는 걸 막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패시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테크닉은 나중에 전기화학 때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yway, 스테인리스 스틸은 철, 니켈, 크롬 등이 섞여 있는 건데 이때 누가 용매겠어요? 당연히 철이 뭐겠습니까? 얘가 주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용매일 거고요. 그 다음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내 기억에 20세기 초에 개발되거든요. 1910 몇 년에 개발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주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거라 당연히 지금의 각 가정에서도 저 재질의 어떤 물건들은 있겠어 없겠어요. 어느 가정이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그런 그 재질로 돼 있는 그릇을 딱 본 다음에 거기서 여기 니켈 보인다. 니켈 보여 안 보여? 무슨 말이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이 말은 스테인리스 스틸에는 상경계가 있다 없다? 상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용액이다. 알겠죠? 용액이다. 알겠죠? 용액. 이것을 그거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고체 용액도 바로 용액보다는 고체적 관점에서 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체 용액도 용액이 맞지만 용액이라기보다는 고체적 관점에서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체와 마찬가지로 고체도 상당히 연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냥 기체의 지식, 고체의 지식으로 이 기체 용액과 고체 용액은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액체 용액. 이거이 바로 뭐다? 용액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즉 순물질 상태와 용액 상태가 가장 잘 구분되는 용액이 바로 액체 상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이게 딱 기체다 고체다 얘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용액이면 특별한 언급 없으면 다 상태가 뭐? 액체.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연구하는 것이 연구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냥 좀 까다로워 이게 아니고요. 사실 아직 용액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묽은 용액에 대해서만 연구가 되어 있을 뿐 그 농도가 진해져 갈 때 그 성격이 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들은 바로는 물리학자들 중에 용액 연구하다가 여러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그 연구하다가 잘 안 돼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해 죽은 그 물리학자도 많을 정도로 용액은 굉장히 그 연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그 용액에 대한 지식은 그나마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게 용액의 아주 약한 일부의 지식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배워볼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때 자 이제 볼게요. 이제 볼게요. 이렇게. 자, 용액의 종류 1, 2, 3. 종류. 이거 용액인데. 자, 참고. 네. 원래 이제 영어다. 그거는 이제 광고는 커머셜 뭐고요. 커머셜 F 뭐 줄말. 근데 여기서 CF는 confer라는 동사입니다. 참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크기에 따른 구분. 크기에 따른 구분. 섞여 있는 입자들의 크기에 따라 다음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1.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미만.
자,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미만인 것들의 대표적인 이제 얘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분자, 그 다음에 이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보다 더 작은 애들이 섞여 있으면 얘들은 상경계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반지름이건 지름이건 관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2 곱하기 9승이잖아요. 그럼 1이나 2나 이 영역대에 다 들어가는 거죠. 지름이냐 반지름이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상경계가 관찰되지 않고 이때 우리는 용액이라고 하죠. 두 번째, 수백 마이크로미터 이상. 자, 수백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가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사람 눈에 상경계가 관찰되기 시작해요. 이런 걸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 눈에 이게 뭐가 다른데? 라고 구분이 되려면 그 크기가 수백 마이크로미터보다는 커져야 돼요. 네. 네? 아, 네. 자, 여기에 이 마이크로라고 돼 있고 이거 숫자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죠?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인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세 번째 그 크기가 섞여 있는 각각의 크기죠. 그 크기가 그러면은 자가 이제 수백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여기에 있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보다는 조금 더 크고. 자, 저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영역에 들어올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영역에 딱 들어서게 되면 이때는 상경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경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경계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해져요. 불분명해져요. 이게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왜 흑백 논리라고 하잖아요. 흑백 논리. 뭐 yes or no로 표현하는 걸 흑백 논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질문은 흑백 논리로 다 대답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물질 체계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걸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연기. 연기 알죠? 연기 알죠? 이렇게 막 뭐 불태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럼 연기를 보면 연기다는 건 알 수 있죠. 연기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으나 연기가 피어올랐을 때 이게 어디까지 연기지 알 수 있어 몰라. 그러니까 연기는 맞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가 연기지? 자, 이거는 구분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상태가 상경계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 연기 외에 대표적으로 우유.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예. 이게 우유만 있을 때는 잘 느낌이 없는데 물에다가 우유방울 같은 걸 좀 떨어뜨리면 이게 확실해요. 이게 어디까지가 우유라고 해야 돼? 어디까지가 우유가 아니라고 해야 돼? 구분이 없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걸 콜로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콜로이드는 용액이에요, 용액 아니에요? 용액이 아닌 새로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의 또 다른 상태, 그걸 콜로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당연히 요즘이야 여러 가지 실험 테크닉들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그 섞여 있는 입자들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거나 할 수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저런 입자들의 구체적인 크기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는 균일, 불균일 이렇게만 표현을 했다가 이제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입자들의 구체적인 크기를 측정하게 되면서 상경계가 있다, 상경계가 있다, 상경계가 없다가 결국 그 섞여 있는 입자들의 크기에 따라 사람의 시각이 그걸 구분할 수 있다 없다로 나타난 것이구나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 이게 사람 시각의 어떤 시각의 한계 때문에 이게 애매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있는 것도 또한 알게 된 거겠죠. 그래서 걔네들의 이름을 또한 콜로이드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뭐 말이야, 그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시에 붙으세요. 좋아.